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새 내각이 조속히 구성되고 자리 잡는 게 민생경제 회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드러난 비리 불법 의혹만으로도 국민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다면서 국민검증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을 만나서 세계 특검에 대한 입장과 검찰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 인사에 대한 평가도 들어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은 8월 1일까지는 어쨌든 유예가 된 거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미국과 협상을 최대한 벌여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시간이 3주는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신현영 의원님. 그렇죠. 드디어 올 거라고 예상했던 죽음의 편지가 직접 도착을 한 거죠. 근데 보면은 한미일 동맹인데 동맹국가 지금 한국과 일본에 먼저 첫바다를 사실은 1번, 2번. 보낸 거예요. 거기에는 예전에도 트럼프가 그 대선 과정에서 한국이 머니머신이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적자, 특히 한국의 무역 적자가 660억 달러다. 90조에 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일까지는 25%를 부과할 것이라는 사실은 대변인의 백악관에서의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3주라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건 맞고요. 지금 위성락 그 안보실장과 여한구 통섭본부장이 미국에 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소통을 하고 관세에 대한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 소통을 해야 될 텐데요. 결국에는 미국의 그런 외교 안보의 첫 시험대에 대한민국이 올랐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이념을 배제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여러 대미 무역의 그런 좋은 성과를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 중요한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강자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3주 동안은 총력전을 해야겠어요. 여하튼 고객을 위해서. 해야죠. 그리고 어쨌든 야당의 입장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일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취임한 날에도 취임 선서식에도 미국 측 인사가 오지를 않았었고,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자체도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이 늦었었잖아요. 그때 민주당 정부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친중적인 발언들 했던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조금은 껄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G7에 가서 한번 대면을 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적 열망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미국 측 사정으로 이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토에 가지 않은 부분, 이거는 미국과의 신뢰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또 중국에서 전승절 행사에 와달라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간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대답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신호라고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김종인 위원장을 특사로 보내겠다, 그리고 위성락 실장 미국에 가기도 했는데, 이게 그런 형태로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정상회담으로서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저희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아마 우리 많은 국민들이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실 거예요. 3주 기간이 남았습니다만 민주당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입니다. 얼마 전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대통령이.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미국과의 관계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 나오니까 지금 서로 뭘 원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는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무능을 자백한 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본인이 취임을 하고 한 달이 되었고 7월 8일까지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국이 뭘 원하는지 우리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조차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예상대로 이렇게 나왔고 이제는 여야 없이 8월 1일까지 전력을 다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네, 신영 의원님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할 텐데 그 중에서 가급적 8월 1일 이전에 그러니까 7월 중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를 추진할 것 같아요. 우선 최선을 다해 봐야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외교에 대한 그 각국의 소통은 보완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얘기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라 어디까지의 그런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근데 아까 우리 강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취임식에 외빈이 안 왔다. 그건 취임식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사실 정상화될 수 있는 대통령의 그런 임명장을 받는 수여식이었고 실제로 일본도 이번에 같이 이렇게 관세 폭탄에 대한 편지를 받았는데 일본은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했었는가. 실제로 우리보다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 예를 들어서 6월 5일 6일 이틀 동안에 일본은 관세 협상을 미국이랑 했습니다. 근데 불발됐고요. 그리고 G7에서도 사실은 노력을 하려고 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협상을 실패하면서 지금의 똑같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뭔가 나태한 그런 협상을 한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고 실제로 일본도 나토 참석은 외무장관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외교에 실책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종인 이제 전 위원장이 이번에 이렇게 미국에 특사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 원로이기 때문에 미국에도 공화당의 그런 보수 정치인들과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의 이제 대통령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제 만남을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특사단도 계속해서 미국과의 교감을 가지면서 이 무리한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방위비 그리고 조선사업 협력 이런 것들을 지렛대를 삼아서 성과를 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우리 방위비가 있고 관세 협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연계돼 가지고 잘 협상을 해야 될 텐데 강전희 대변인 김종인 미국 특사 카드 이제 최종 확정은 아닌데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좋은 카드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사가 갈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 자체를 빨리 성사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성락 실장이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나토에서도 둘이 만나서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원래 루비오 장관이 내한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한국에 방문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며칠 전에 갑작스럽게 취소가 됐습니다. 이것도 우리로서는 이러한 25% 관세 나오는 것에 있어서 적신호가 아니냐.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이죠. 만약에 특사를 파견할 거였으면 대통령 되고서는 바로 보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 7월 8일 다 돼가지고 특사단 누구 내정했다. 이제서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시기적으로 늦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올해 1월, 2월 이때쯤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되고 그다음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분들이 어쨌든 경제에 좀 능통한 분들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2+2 해서 그 산자부 장관이랑 같이 미국에 가기도 하고. 근데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이상 나서지 마라. 다음 정권에 넘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정권 됐잖아요. 6월 3일 됐는데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된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좀 지나간 일이기는 합니다만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좀 전에 신현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첫 빠따 표현은 첫 번째로 바로 잡습니다.
예. 바르고 고운 말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두 빠르다고 좋은 결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선 그 현대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41조에 대해서 미국에 사실 공장을 짓겠다라고 그 백악관에서 기자회견도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무조건 빨리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런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그 8월 1일까지로 우리가 원래는 7월 9일 데드라인이었는데 그래도 3주를 연장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권이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것들 그런 것들이 감안이 돼 갖고 이제 유예가 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부터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리고 좋은 결실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중국 전승절에 중국 전승절 가지 않겠다는 거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5% 관세에 대해서 8월 1일까지 낮춰줄 수도 있지만 높일 수도 있다는 것. 그것도 미국 측에서 명확하게 밝힌 부분들이 있거든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주제를 바꿔볼게요. 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발족했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발족 배경 뭡니까? 네, 어제 그래서 민주당에서 TF에 대한 그 기자회견이 있었고 실제로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가 의도적으로 기소를 목적으로 그리고 재판에 넘길 목적으로 해서 범죄자의 프레임을 씌우는 여러 가지 의도적인 고의적인 수사가 꽤 있었다. 그런 피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 표적 수사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검찰의 병폐였고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 상당히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동안의 정황들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TF를 만들어서 그동안의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 사실 이 배경에는 실제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전 그 경기도지사 할 때 여러 대북 송금에 대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그 정황의 사건에 있어서 배상윤 KH 회장이 최근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인터뷰에서 나 그런 것들에 대해선 사실은 이재명 지사 전혀 무관한데 그런 의혹에 관련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건들이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그동안의 국민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잡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사실은 이 권력에 대한 압박,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번에 특검에서도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국정농단과 그리고 그날의 그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있을 때 김성훈 그 경호 차장에 대한 진술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 입회하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있지 못하다가 변호인이 빠져나간 상황에서는 김성훈 경호 차장도 내가 그런 무리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 체포에 비협조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적어도 과거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의 그런 검찰의 무리한 부분들에 대한 그 정황을 드러내고 그것이 결국에는 수사와 기소의 그런 권력의 집중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분리를 통해서 검찰 개혁의 연장선상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은 해당 TF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인터폴 적색 수배자의 말 한마디에 공식 TF까지 출범시켜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겠다고 나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집권 여당이 맞습니까? 아니면 범죄자 대변인 집단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국민이 알고 국제사회가 다 아는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 사건입니다. 이재명 정권 한 달 시중에는 범죄자가 피해자 행세하며 떵떵거리고 전과가 훈장이 되는 세상이 열렸다는 자조 섞인 말이 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책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자는 죄에 상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 이제 들으셨죠? 뭐 예를 들어서 도피 중인 수배자 한마디에 공식 TF 출범시켰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거론하고 있는 지금 사건이 한 4개 있는데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그다음에 이 대통령 최측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사건, 뭐 알펜시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것들을 조작으로 사실상 규정을 하고 이거를 밝혀내겠다 이런 프레임.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위헌적 발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 특히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까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과 당시 이제 경기지사와 대북송금 사건이 관련이 없다. 이거를 지금 KH 회장이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자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대법원에서까지 7년 8월형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800만 불 중에서 300만 불이 이재명 그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다. 여기까지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는데 지사가 알고 있었는가? 거기까지 판단하진 않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확인을 하고 싶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면 됩니다. 이걸 다시 뒤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서 본인과 무관하다는 것을 결국 판결을 받으면 되는데 제가 사법부 무력화를 하는 거다. 민주당이 사법부 역할까지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본인들이 판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뭐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대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금 항소심에서까지 5년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위한 이제 불법 수수였습니다. 또 뭐 대장동 사건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뭐 1심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판결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어쨌든 검찰이라든지 이 조사 과정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 대해서 다시 보겠다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끝나면 재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의 재판을 모두 무효화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결국 뭐 이제 뭐 공소 취소를 한다라든지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정 판결이 됐기 때문에 공소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뭐 사면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국민적인 지금은 좀 저항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서 TF를 통해서 뭐 언론 브리핑 같은 것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셀프 사면 위한 TF 출범시켰다. 나경원 의원은 범죄자 대통령이 만드는 대한민국 헌법 파괴다. 이렇게까지 이제 비난을 했는데 이게 자칫 국민들 눈에 와 이게 입법권 행정권 막강한 권력을 진 정부 여당이 수사와 재판까지 완전히 틀어주려고 한다. 이런 좀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려를. 그런 우려를 가지게 하지 TF를 운영하지 않겠죠. 실제로 보면은 저는 지난 3년간의 윤석열 정권에서의 그 검찰과 그 정권이 유착돼서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 취급했던 지난 3년이 사실은 결국에는 정권이 바뀌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자업자득이 됐다고 보는 건데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우리 야당 대표에 대해서 범죄자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든 정부든 계속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의 국회든 아니면 정부든 야당과의 협치를 부인해버리는 방식으로의 대한민국을 퇴보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은 무리한 기소 수사 그리고 법무부 장관 했던 한동훈 모두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번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TF가 발족이 되더라도 뭔가 사법부를 뭔가 패싱하는 방식으로의 그런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부의 그런 잘못된 편파적인 여러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특히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그런 올바른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개혁의 하나의 과제로서의 그런 대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리하게 하면 할수록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추진은 하지 않을 거다. 실제로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 당대표 시절에 사실은 구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구속의 리스크를 해제해 준 것도 사법부. 정치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재명 대표는 사실 사법부가 도와줬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무리한 그런 뭔가 불신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최근에 그런 직위원 판사 등 여러 가지 편파적인 판결로 인해서 사법부가 신뢰를 잃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법개혁이나 사법의 체계를 어떻게 올곧이 할 것이냐에 대한 방식으로 앞으로는 숙제를 풀어가야지 ETF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패싱하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할 거야라고 이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전희 대변인. 네. 한편으로는 네. 그러니까 제1야당이 이게 인기가 하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런 일들이 더 벌어지는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그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죠.
뭐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숫자적으로도 그리고 그동안에 국회 관행으로서 법사위원장을 이 당이 가져갔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도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22대 국회 시작할 때도 행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 다 가져갔는데 이번에 그거 어떻게 보면 그 논리대로라면은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법사위원장 자리도 주지 않고 또 대통령도 지난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면 본인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되게 큰 이슈가 뭐였냐면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한 의혹과 관련한 부분들이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국민들께서도 자료 제출도 없고 증인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셨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기에는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서로 뭐 협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번 뭐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여전한 상황이고 이러한 TF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거는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정해진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초반에는 그 민주당에서 뭐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심지어 헌법재판소법도 개정을 해서 4심제를 만들겠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잖아요.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각 재판부별로 지금 추정을 해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안들을 국민적 저항을 뭐 누르면서까지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런 TF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에는 다시 국민들로 하여금 아 그래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었지 이 생각을 상기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인사참사 국민검증단이라는 거를 발족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4일부터 장관 인사청문회 동시다발적으로 열립니다. 자, 강전혜 대변인.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드러나는 것까지만 봤을 때는 가장 문제 있다고 보는 인사가 누굽니까? 개인적으로는 정동영 장관 후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가족들의 태양광 비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통일부 장관으로 후보가 되었는데 지금 바로 통일부의 이름 자체를 뭐 남북 협력부 뭐 이런 형태로 바꾸겠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과거에도 햇빛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역할을 했던 부분들을 보았을 때 과연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선을 갖고 있는 분인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에서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이 김민석 총리 때도 참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의혹이 없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민주당은 뭐 모든 사람 낙마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한두 명 정도 보여주기 식으로 낙마를 한다면은 저는 결국에는 권오을 후보자나 뭐 이진숙 후보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권오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수에서 넘어가신 분이고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꼭 민주당 성향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나오는 과거의 전력들 같은 것을 보았을 때 그렇게 뭐 본인들과 원래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 특히 의원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두 명 정도 내어주면서 나머지 의혹은 그냥 덮어두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민주당 측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그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있잖아요. 여당 일각에서도 조금 우려는 있다는 보도가 조금씩 나와요. 어떻게 좀 청문회 과정을 살펴봐야 될까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단독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논문 표절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예전에 위안부 상에 대한 그런 리더십에 있어서 부적절한 대책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내부에서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육부총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대한민국의 인재 양성과 백년대계를 해야 되는 교육에 있어서의 그런 주요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적절한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아마 우리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정부에서도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인사청문회는 말 그대로 도덕성 검증 플러스 장관으로서의 능력 검증의 시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 번은 그래도 민정 라인에서 모든 것을 다 인사를 검증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던 부분들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장관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치명
치명적인 그런 결격 사유이냐에 대해서도 당연히 정부 여당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되돌아서 생기시켜 보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장관 청문회에서 복지부 장관 2번 낙마했고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도 낙마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두 바꿔주면서 신데렐라 막 이런 이슈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장관을 검증하는 이 관문이 쉽지는 않은데 저는 하여튼간에 털어서 먼지 나온 사람은 없는데 그 먼지가 정말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냐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도덕성 검증한다고 가족 탈탈 털고 개인의 그런 망신주기 방식으로는 청문회가 앞으로는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꼭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때든 아니면 국민의힘의 때든 언젠가는 빠르게 제도 개선이 돼서요. 좋은 사람들이 장관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이끄는 데 역할하는 시스템을 꼭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진숙 후보자 네. 같은 경우에는 강재일 대변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논문 검증과 관련해서는 더 큰 이슈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10명 정도의 본인의 제자의 논문을 또 썼다라는 의혹들이 있고 근데 지금 이진숙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을 갖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자료 제출하면은 그때그때 해명될 수 있는 것도 거의 99% 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냥 왜 다 그런다고 보세요? 이게 김민석 총리의 어떠한 후광?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그런데 자료를 내면 자칫 또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 수 그렇죠. 있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냥 인사청문회 하루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뭐, 강 대변인?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뭐 부적격이라고 의견을 낸다고 해도 민주당 측에서 이미 뭐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 강행을 한다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 법적으로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런데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그 정무적인 부담감 같은 건 있을 거예요. 김민석 총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임명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장관들마저도 이렇게 줄줄이 의혹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중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조금 반발적인 목소리들이 나온다는 것이 결국에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라고 보이고 이진숙 후보자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미리 자료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 김민석 후보자 때 증인도 한 명도 없고 자료 제출이 거의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제대로 돼 있으면은 의혹이 해소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번 후보자들은 자료 제출을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고 그거를 민주당에서도 좀 독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총장이 신현우 선임되는 의원님. 과정에서의 그 표절 문제는 해소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본인은 과정을 그렇게 통해서 주장하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교 내에서 그게 검증이 해소가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는 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궁금하고 실제로 그 제자들의 논문을 보통은 제자들이 제일 저자 가져가죠. 그리고 이제 지도 교수가 교신 저자 가져가죠. 그런 부분에서 왜 본인이 제일 저자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관행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의 궁금증이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건 윤석열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게 참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긴 하는데 자료를 제출하면 그거에 꼬리를 무는 것도 있고 단독이 계속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실히 소명을 하면 할수록 낙마에 가까워질 수 있는 뭔가 마의 그 삼각지대에 껴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상호 청문회 검증단과 이 그러니까 후보자죠. 신뢰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어서 저희도 검증을 해봤고 이제는 검증을 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청문회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을 개편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곳곳에 고장차 소식도 많습니다. 차량 점검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이 시각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 순천 1터널 부근에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평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어서 인천 요금소부터 여파 받고요. 조금 지나 3차로에는 화물차 사고도 있어서 혼잡을 더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부근에도 승용차가 고장으로 멈춰 있고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또 8탄 분기점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일산 방향 불암산 요금소에서 사패산 터널까지 정체고요. 같은 방향 일산에서 송내까지도 긴 구간 차간 거리 좁혀집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반포대교 4차로에는 추돌 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은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 지나는데 1시간 10분 이상 걸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같은 쟁점 법안들을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실제로 방송 3법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공영방송사 이사진 늘리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신현영 의원님, 왜 이거를 개정하려고 하죠?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두 번의 거부권을 쓰면서 방송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인 건데 결국에는 권력의 바뀜에 따라서 그 방송사 특히 뭐 KBS, MBC, EBS 이런 공영방송에 있어서의 뭔가 보도의 그런 방향이나 노선들이 출렁이는 거를 어떻게든 막아보자라는 그런 취지라고 보이고요. 특히 이 방송의 공영방송 이사 구조 개혁인데 이사들의 수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국회 추천목에 있어서 너무 국회가 여야가 일부 추천하는 거에 휘둘리는 그런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만드는 거를 어떻게든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KBS, MBC, EBS는 적어도 권력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자. 특히 이런 방송상법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여대 야소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방송을 장악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의지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언론을 장악하지 않겠다라는 또 하나의 의지의 표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방송 장악이냐 아니면 그와 반대의 방향이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시각은 전혀 다른데 강전의 대변인 국민의힘이 이렇게 방송 장악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 법안에 부칙이 있어요. 부칙에서 이 법 시행되고 3개월 안에 말하자면 사장이 교체돼야 되는 겁니다. KBS 사장이 작년에 취임을 했나요? 아직 임기가 당연히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사들 같은 경우에도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모두 교체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넣겠다라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이사수 늘리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뭐 노조 이런 데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도 친민주당 성향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것도 어쨌든 본인들이 지금 정권 가지고 있어서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 안 해도 우리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게 말하자면 대외적으로는 좀 민주적인 얼굴들을 하면서 실제로는 더욱 강화시키는 친정부 성향으로서 그런 인물들이 들어가면서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편성위원회를 노사 동수 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편성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율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 이미 판시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노사가 동수로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아마 그러고 민간 방송까지 적용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게 편성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을 때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 동의제를 만들어서 이것도 역시 노조가 이 보도 책임자의 임명과 관련해서 힘을 좀 실어주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노조가 든든한 지원군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1노조, 2노조 이렇게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만 다수의 노조들이 대부분은 이제 민주당 성향으로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3개월 안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사진 다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방송 장악이냐 아니냐 이 부분 이제 또 좀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강전희 대변인, 구속 여부 결정하는데 관건이 될 부분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이거 그러고 보니까 영장 청구서 네. 이게 유출된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유출한 것 같다라고 특검에서 좀 어떠한 신경전 같은 것을 하고 있는 네네. 것도 보이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언론에 다 노출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크게 봤을 때는 국무회의 절차상의 문제들, 그러니까 몇몇 국무위원들한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심의권,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권을 저해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추후에 이 국무회의와 관련한 서류를 만들었고 그것을 다시 이제 폐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체포 저지와 관련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무회의와 관련한 부분들은 이미 내란죄로 기소가 되었잖아요. 내란죄 부분에 포섭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무회의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이미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다 다루어진 바가 있거든요. 이거를 별도의 죄로서 볼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있고 그래서 저는 내일은 체포 저지와 관련한 부분이 좀 더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영장이 발부가 되는 건데. 체포 저지 그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경호실 차장 김성훈 차장이 차장. 이쪽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금 더 협조적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김성훈 차장 측에서 본인이 진술을 번복한 적은 없다라고 또 그래요, 이야기를 언론에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들도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국민들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자료들은 어쨌든 법원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이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신영영 의원님은 어떤 게 가장 관건이 될 거라고 보세요? 새로운 내용들이 나온 게 김성훈 경호차장을 통해서 나온 것 같아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나 대통령 경호법 위반에 대한 부분들이 조명이 되는 건데 실제로 이게 특검에서 수사가 되면서 왜 그런 구속영장이 이렇게 비공개되어야 되는데 다 전면 공개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노출되었느냐. 이거는 변호인단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밖에 없는 내막이 있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는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변호인 입회 하회와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았을 때 진술이 달라지면서 그런 부분에서의 정황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그날의 체포를 방해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위법 행위들이 좀 더 정황들이 근거가 제시되면서 구속영장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은 뭐 국무회의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CCTV를 보면은 그 국무회의가 그날 5분 있었다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은 2분밖에 되어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한 부분도 이게 사후에 비상계엄령을 뭐 한덕수 총리까지 해가지고 서명을 하다가 폐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거 인멸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포함이 돼서 내일의 구속영장 청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측도 상당히 높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속의 사유는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런 건데 좀 특이한 거는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강제대변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볼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근데 특검에서는 특이하게도 도주의 우려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출국 금지 조치가 되었고 전 국민이 얼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라기보다는 어쨌든 모든 것에 다 이미 해당이 된다라고 특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결국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7월이니까 이미 한 7개월 정도가 지나 있는 상황이고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소가 돼서 뭐 재판을 받고 있고 관련자들도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게 과연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게 이제 와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뭐 김성훈 차장 그리고 뭐 강희구 부속실장, 전 부속실장 이런 분들의 진술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다. 이렇게 또 민주당에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진술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적의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잠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뭐 연어 파티 했었다. 뭐 이런 진술 번복하고 이랬을 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 뭐 영장 청구하거나 그러진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원칙적으로 보았을 때는 현재로서 영장 발부 사유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특검에서도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하는 게 기선제압이 있다고 생각해요. 체포영장 처음에 특검 시작하자마자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잖아요. 근데
근데 기각된 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 수사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만약에 수사 초반이기 때문에 영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떠한 심리적인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노림수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은 내란 특검을 향해 외환죄 추가를 촉구했습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은선 특검은 우리 군이 보낸 무인기가 추가로 한 대 더 있었고 총 2대의 무인기가 평양과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는 것,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 구속영장에서 외환죄를 제외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군을 움직였고 무인기가 실제 북한에 떨어졌습니다. 특검은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외환죄를 즉시 추가하고 윤석열과 핵심 인물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특검이 좌고우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정의를 포기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네. 이 외환죄 특검이 수사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게 뭐 그 영장 청구 사유에서는 지금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다고 해서 수사를 안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민주당이 굳이 이거 수사를 촉구할까요? 지금 특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해서 신병 확보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외환죄에 대해서 예, 적극적으로 이제 조사가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외환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사해라. 이게 워낙에 그동안에 국방부에서 국가기밀이고 군사기밀이다 그러면서 들어온 그 보낸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협조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일부가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데 어려운 것은 이 외환죄라는 거는 결국에는 외국과의 통모를 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북한이 외국이냐 그리고 통모를 했느냐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특검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승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외환죄가 아닌 사실은 군 형법 하에서 불법 전투 개시죄나 다른 방식으로의 법안 그 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드론 사격 공격과 의도성, 고의성 그리고 실제로 북풍에 뭔가 조작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란 특검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제보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많은 사실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제보자들이 상당히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 특검의 그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주장의 일환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외환죄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강정희 대변인 짧게 좀 정리해 주세요.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외환죄 정도는 사실은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면이 서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특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특검에서 어떤 것을 수사할 것인지는 법안으로서 민주당이 이미 정해놓은 거거든요. 처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탄핵소추 사유에 외환죄 넣었다가 뺀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은 이제 아니지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예외로 들어가는 게 내란과 외환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죄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계속 이게 외환도 될 수 있다, 막 외환유치죄다. 왜냐하면 최고는 사형이 될 수 있거든요. 외환유치죄나 여적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약간은 이제 쿨다운 하고서는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통모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여적죄 같은 경우에도 합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특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에서 이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일반이적죄로서 조사했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특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굉장히 면이 서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특검이 이걸로 지금 당장 영장 청구할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당내 상황 가봅니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돌연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쭉 경과 과정을 보니까 권성동, 권영세 의원 비상대책위원장이었고 원내대표였죠.
이 부분들의 뭐 출당에 준하는 조치 이런 것들을 좀 원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왜 그럼 혁신위원장 할 때 사전에 안 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강전의 대변인 보시기에 이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지난주에 송은석 대표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직접 들은 건데 그때 이제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인선했다라는 것이 발표난 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두 분이 많은 걸 이미 협의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혁신위와 비대위에서 어떤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이러한 방법론에까지 이미 협의가 다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본인이 어떤 쇄신안을 얘기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인사도 이번에 혁신위원으로 본인이 2명 추천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혁신위원 못하겠다. 나는 혁신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이미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것인지까지 협의를 했는데 그것을 깬 것은 안철수 의원이 아닌가. 오히려 혁신이라는 이미지, 개혁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전당대회를 초반부터 생각하셨던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지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른바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지금 자신의 처신이 뭐 옳았냐 틀렸냐 요거를 떠나서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그게 1차적으로 이른바 뭐 쌍권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 근데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박은식 전 비대위원은 나서는 사람들보다 언더찐윤이 더 문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재영 전 의원은 쌍권만 사실은 호가호위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살려두겠다는 얘기인가 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자. 민주당에서 보시기엔 이 사안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의원총회에서 2번째, 3번째 줄에 앉아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중진의 국힘에서는 권력자들인데 언론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정말 그럼 영남권의 의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에서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실제로 안철수 혁신위가 출범하기 전에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을 제대로 선발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혁신위에 정권을 주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이 초반에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안철수 의원이 잘 털고 나왔다. 왜냐하면 혁신위 해갖고 뭐 백서를 내든 뭘 하든 결국에는 비대위에서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뭐 혁신이 또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냐. 예전처럼 인유한 혁신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에서 안철수 의원만 까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여전히 그런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지 못하고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고 제대로 반성하지 못하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시간에 지진한 그런 연속선이라고 보고 당분간 1년 동안에는 국민의힘이 뭔가 석고대자하고 개혁의 방향으로 가기 어렵지 않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더찐 윤이라는 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부터가 혁신의 시작이다. 근데 지금 쌍권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여전히 찐윤 사람들이 비대위에 들어가고 혁신에 들어가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그냥 면피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면에서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강전희 대변인, 남경필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금 혁신이 아니라 재건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가장 당면한 거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뭐 이런 맞아요. 작은 어떤 이득 때문에 결국 당 전체가 새로 살아날 길이 막히고 있다. 그래서 사실 뭐 혁신위를 다시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8월에 선출되는 당대표가 그립을 잡고 이제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혁신위원장을 또 찾아서 이거를 추대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한 8월 정도 안에는 이제 전당대회를 개최를 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을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말 중간에 죄송한데 또 친윤 반윤 구도로 혹은 친한 뭐 이런 구도로 또 대결을 하고 지난 대선 비슷하게 그런 대결을 하면 별로 답은 안 나오면서 당내 분란만 밖에 갈등만 노정하고
그 계속 쳇바퀴를 돈다는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대식 의원이 지금 비대위원이신데 어제 한 방송에서 네. 이번 대선에 나왔었던 분들은 전당대회 출마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어제 오전에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이제 중도 사퇴와도 좀 맞닿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만 네. 어쨌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나물의 그 밥의 상황이 너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김대식 의원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전 가능하다면 수도권의 원외 당협위원장 이런 분들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한번 출마를 하셔서 원외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말 대변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거든요. 본인이 선거에서 떨어진 분들이기 때문에 더 그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네. 저희 당이 지금 이번에 또 성원숙 원내대표 오시고 여러 지도부가 TK 중심 아니냐라고 지적이 되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일단 의원들이 TK 지역이 많고 비대위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의원들이 다 비대위 지도부 다 해봤습니다. 솔직히 좀 이렇게 웃픈 상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비대위가 너무 부분들도 많았어요. 예, 예.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새로운 분들이 출마를 하시는 것 자체가 오히려 혁신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조금의 희망을 걸어봅니다. 당내에서 뭐 아주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마 당원들도 전략적 사고를 하고는 있을 텐데 출구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진영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비상경 그 사저 앞에 또는 용산 앞에서 집회할 때 모였던 45명의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국민의힘. 그분들 출마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경태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는 유원이.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13살이지만 유원이는 아빠의 곁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거동이 힘든 아빠. 오른쪽 편마비와 뇌기능 손상으로 대화도 불가능하고 대소변도 받아내야 하며 식사도 묽은 죽만 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원이가 아빠를 돌보는 동안 엄마는 황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황태 한 마리 손질에 150원. 하루에 300마리를 다듬어야 하는 엄마의 손끝은 억센 가시에 찔린 상처들로 가득합니다. 붉게 달아오른 엄마의 손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유원이. 하루빨리 자라서 집안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유원인의 가족이 지금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서울은 오늘 37.8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쪽과 내륙은 폭염경보가, 동쪽 일부 지역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부터는 서쪽 지역의 경우가 기온이 크게 올라서 어제보다 더 무더워졌고 동쪽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어제보다 약간 낮아져 폭염주의보로 완화된
발효된 곳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안성의 고3 지점은 39.3도까지 기온이 치솟았고 파주도 38, 9도까지 기온이 올랐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전국 대부분 지역이 35도 내외의 체감 온도를 보이면서 매우 무덥겠고 밤에는 전국 대부분 열기가 식지 않아서 열대야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7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 분포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 서울이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많은 지역의 더위가 죄송합니다. 내일도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37.1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며 협상 기한을 얻은 것에 의미를 뒀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 등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 의원은 의도를 모르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특검팀은 경찰청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감사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진숙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납북 피해자 가족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새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당시 약속을 어기고 군함도의 강제징용 역사를 10년째 숨기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유네스코에서 논의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표결 끝에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문제 제기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내일은 정장래 전 삼부토건 대표를, 모레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특검 수사 관련 얘기 그리고 정치 현안들 얘기 나눠봅니다. 신장식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저번 때부터 얼굴이 조금 타신 것 같아요. 아, 네. 아유,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그다음에 예. 이 대선 기간 동안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많이 다녔더니 아무래도 얼굴이 좀 탔습니다. 예. 더 건강해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세 개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떤 사건인지 조금 소개를 해 주시고요. 네네. 김건희 특검에서 이거를 수사하는 배경이랄까요? 그것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뭐 일단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잠깐 그 소개를 드리면 네. 이게 2023년 5월 달에서 7월 달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갑자기 삼부토건 주가가 5배 이상 급증을 합니다. 주당 한 약 1,000원 하던 게 5,500원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5월에서 7월 두 달 사이에.
근데 이게 주가가 한번 뛸 때마다 예.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호재를 자꾸 제공을 해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젤렌스키의 부인인 젤렌스카 여사를 5월 달에 만나고요. 네. 그러고 나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차관을 제공한다고 MOU에 사인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났더니 원희룡 장관이 얼마 안 있다가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대통령이 7월 달에 그 유럽에 갔다가 비공개 일정을 알리지 않고 갑자기 우크라이나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납니다. 요때 딱 그때마다 계단식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정점을 찍고 또 정리매매 단계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주가가 쭉 빠지죠. 이게 아무리 봐도 주가 조작 패턴이랑 일치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잘 잡히지 않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그 작년 6월 7월 이경에 소위 그 이종호 씨 멋쟁 해병 카톡방 네. 즉 임성근 구명 로비를 했던 거 아니냐라고 했던 그 카톡방에 네. 3부 내일 체크하고 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3부가 뭐냐? 처음에 뭐 유상범 의원인가요? 누가 한 분이 이거 골프장 3부 아니냐 야간. 그랬더니 군 골프장에는 3부가 없습니다. 1부, 2부하고 야간 골프요? 예, 예. 네. 군 골프장에는 3부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게 이거 3부 토건이구나. 네. 라고 해서 날짜를 다시 되짚어 보니까 3부 내일 체크하고 라는 단톡방 이종호 씨의 이야기가 나온 뒤에 이틀 뒤에 김건희 여사하고 젤렌스키의 부인 영부인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3부의 주가 조작이 국가를 이용한 주가 조작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작년 7월 달에 김병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이 네.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를 했어요. 예. 이거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안 들여다봤냐. 1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 작년 7월 달 대답이 기준으로 뭐였습니까? 금융위원장.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작년 7월 달부터 갑자기 이제 금융위가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한국거래소에서 네.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거 들여다봤는데 이거 주가 조작 맞다라고 하는 얘기를 작년 9월 넘어가면서부터 금융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고 금감원에서 보고를 해서 주가 조작 액수가 처음에는 100억대다라고 해서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노컷뉴스 단독으로 나온 바에 따르면 한 660억 정도 된다라는 얘기까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원래 금감원에서 본인들이 이제 계좌 추적을 쭉 했어요. 네. 계좌 추적을 한 이후에 이제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는 검찰이 해야 되니까 이제 검찰의 시간이다라고 4월 5일 날 검찰로 사건을 넘깁니다. 네. 그랬는데 검찰이 반사를 해버려요. 나는 수사 이거 못하겠어. 이유가요? 왜? 전문성은 금감원이 더 있잖아. 주가 조작은 하면서 다시 넘겨버려요. 예. 이거는 사실은 폭탄 돌리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좌 추적은 다 돼 있고 금감원에서도 이거 주가 조작이 있었다. 최소 3부토건 전현직 회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 주가 조작으로 이익을 얻은 게 약 600억 원대로 추정하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돼 있는데 네. 이게 수사기관에서는 아무도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하지 않은 거예요? 네, 하지 않았어요. 사건 넘겼는데 그냥 금감원으로 다시 니들이 전문성 있으니까 니들이 더해. 근데 금감원에서는 우리는 압수수색 못 하는데요. 압수수색 권한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특검이 내가 할게 하고 이 사건을 받아가지고 며칠 전에 네. 삼부토건 뭐 DYD 웰바이오텍 뭐 이런 데를 13군데 압수수색을 한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압수수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문제를 신장식 의원님이 제기하셔서 네. 좀 그동안 쭉 팔로우한 게 있기 때문에 의혹을 정리한 의견서를 김건희 특검에 제출하겠다고 네네. 밝히셨잖아요. 네. 제출을 하셨습니까? 내일 오후 3시경에 예. 김건희 특검의 사건을 4개씩 특검보들이 나눠 맡았는데 그중에서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맡고 있는 특검보를 직접 만나서 의견서를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어떤 겁니까? 여기가 이제 쭉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계좌 추적을 했는데 네. 제가 계속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을 국회로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봤던 건 뭐냐면 이 조사를 한 게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2023년 5월에서 7월 사이가 아니라 예. 그거보다 1년 3개월 뒤에 조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가 이런 주가 조작을 적출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건가? 무능한 건가? 능력 혹은 의지? 예. 예. 내지는 아니면 적출을 제대로 했어. 능력 있어. 예. 근데 추가적으로 주가 조작 조사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냥 이상심리 진단만 하고 조사로 나아가지 못한 게 네.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 부분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에 대한 그러니까 삼부토건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어느 분들을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 뭐 1년여 넘는 동안에 축적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특검에 넘기겠다라는 겁니다. 자, 예. 신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주가 조작 그 자체에 대한 수사도 있지만 네. 그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도 분명히 규명을 해야 된다. 그렇죠. 외압이라면 외압의 실체를 규명해야 되고요. 만약 정말 우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무능했다. 이 정도 주가 조작을 적출을 못 해냈다라고 한다면 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새롭게 혁신해야 되죠. 그러니까 혁신이냐 외압이냐. 알겠습니다. 그 예. 주가 조작 그 자체 플러스 외압 의혹까지 네, 같이 그렇습니다. 밝혀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김건희 특검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도 이제 수사에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네. 오늘 윤상현 의원 사무실, 김영선 전 압수수색했더라고요.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주거지 네.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특검이 공천 개입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실제로 공천에 개입했느냐라고 네. 하는 거죠. 특히 누구예요? 저기 창원에서 그 당선되셨던 우리 여성 국회의원 김영선. 예, 갑자기 이름 죄송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딱 잡아댔었잖아요. 난 김영선 뭐 알지도 모르고 윤상현이 당시 보궐선거 공천 그 위원장이었는지도 몰랐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알고 계셨더라고. 상현이한테 뭐 얘기했고 뭐 등등등. 이 부분을 빠르게 지금 수사를 하는 이유는 네. 다른 것보다도 공소시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 은 공소시효가 짧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삼부토건 건은 아무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시작을 하고 포커스를 맞춘 거고 나머지 사건 지금 이게 이제 선거 개입 그 공천 개입 문제를 하는 거는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빠르게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래서 필요하면 빠르게 다른 사건과 분리해서 공소시효가 걸려 있는 부분은 아마 빠르게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예. 송원석 원내대표는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은 정치 보복이다.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건 뭐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아실 텐데요.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딱 잡아댔었잖아요. 윤상현 의원이 나는 공천관리위원장인지도 몰랐어. 근데 그 녹취록 나온 거 보면 상현이한테 내가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의혹을 밝혀야죠. 정치 보복이 아니라 만약 정말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밝혀줘야죠. 네. 예. 자, 내란 특검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 심사 내일 오후에 열립니다. 예. 여기서 이제 구속 여부를 가를 관건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윤석열 특검에서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이슈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증거와 정황이 굉장히 많이 드러난 사건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체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죠. 이 부분에 그리고 비화폰 서버 삭제, 그다음에 소위 계엄 국무회의 때 직권남용 내지는 공문서 위조 혐의 이런 것들은 이미 증거가 많이 다수 확보돼 있습니다. 다수 확보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하려면 윤석열 피고인이 지금 현재 피고인이죠. 윤석열 피고인 또 새로운 사건의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빨리 인정을 하고 본인의 책임을 인정을 하면 오히려 저는 도주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기존의 윤석열 피고인의 태도대로 혐의를 부인할 것 같은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는 몰랐다. 체포 자체가 불법이었다. 불법적인 체포 시도였다. 이렇게 나오면 구속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저는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법률로서 이거를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법정에서 대응을 하는데 그거는 구속 가능성을 더 높이는 일이다라고 봅니다. 변호사로서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을 볼 때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니까 구속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면 증거인멸 가능성, 증언을 또 이렇게 조작하려고 하는 이런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구속시키거든요. 자, 그런 말씀이시고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보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만드는데 공모했다는 그런 혐의 등인데 그렇다면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 신병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공문서 그러니까 회의록을 5분밖에 하지 않은 회의록을 50분 회의했다라고 강의구 부속실장이 회의록을 만들어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사인을 받았고 그런 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가 이게 문제될 것 같으니까 폐기하라고 했고 근데 도둑질 한번 했으면 그냥 도둑질을 한 거지 그 물건 도둑질한 물건 돌려놨다고 해서 그 도둑질한 죄가 사라지진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국무위원들을 이거 국무회의를 해야 됩니다라고 그 한덕수 전 총리가 본인이 그런 건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어느 쪽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내란의 소위 계엄령, 내란성 계엄령의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조 및 공범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법률상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해야 된다고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자체를 합법화하기 위한 사후 합법화를 위한 방조 또는 공범 그렇게 볼 수 있다. 행위로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런데다가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셨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 본인한테까지 이게 내란의 죄가 방조나 공범으로 오니까 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고의로 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동기를 추정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게. 그 개인적인 동기가 가장 강한 동인이라 이거죠. 동기를 추정하게 되는 일까지를 놓고 보면 그런 걸 모두어서 보면 내란 방조나 공범까지도 평가받을 수 있어요. 최소한 방조 평가는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특활비가 부활했습니다. 대통령실, 법무부, 감사월, 경찰 특활비입니다. 결국 검찰 특활비도 이제 법무부 통해서 이렇게 다시 생겨난 건데 신장식 의원님께서는 모순이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도 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모순입니까? 뭐냐면 검찰 특활비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겁니다. 직접 수사를 할 때 기밀성이 있는 그런 수사를 할 때 쓰라고 주는 돈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당의 의견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도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직접 수사권은 없어지는 겁니다. 제도가 개혁되면. 그러면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특활비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차원이셨군요. 옛날에 그 필요 없다고 없앨 때 그 차원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없앴는데 왜 지금 부활시키냐 차원이 아니고 직접 수사는 안 하면서 왜 특활비를 쓰냐? 그렇죠. 너무 너무 명징하잖아요. 논리적 모순입니다. 근데 물론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원래는 2개만 부패하고 경제만 남게 되거든요. 기존에 이제 6개 분야를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가 2개 분야만 남는단 말이죠. 근데 작년에 검찰 특활비가 80억 원을 편성을 했다가 그게 잘렸어요. 6개월 지났죠. 그럼 40억 원이에요. 근데
6개 수사 분야 중에서 2개 분야가 됐어요. 그러면은 3분의 1로 또 줄여야죠. 근데 40억 원. 즉 나머지 6개월 부분을 전체를 다 풀로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거거든요. 아주 세밀하게 보셨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편성하지 않거나 네. 또는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금액으로 2개 비례해야죠. 근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한 것과 거의 동일하게 해준 거예요.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모순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검찰이 작년에도 그랬고요. 네. 소명하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네. 소명하면 필요한 만큼 편성해 주겠다. 근데 소명을 안 해요. 그냥 막무가내로 편성해 달라고 하거든요. 심지어는 검찰은 지난번에 법원에서 네. 이거 자료 다 밝혀라라고 시민사회단체들에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결정이 됐는데도 이상하게 마스킹 이상하게 가려가지고 막 잘 안 보이게 해서 억지로 내놔서 내역을 사실상 확인할 수 없게. 그래요. 예, 이랬단 말이죠. 이 부분도 지금 검찰이 제대로 소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비례 원칙에 따라서 최소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편성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되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도 제가 작년에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그 예산 심사를 했거든요. 네네. 그때 이걸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특활비 요청을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회의에서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돈인지 소명을 해라. 왜냐하면 당시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간은 특활비 다 편성해서 다 받아서 썼어요. 예. 근데 그 당시 언론에 어떤 의혹들이 제기가 됐냐면 혹시 그 김건희 여사 그 변호사 비용을 특활비에서 지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 즉 특활비를 대통령의 기밀성을 유지하는 사업에 쓴 게 아니라 사적으로 그냥 주머니 돈 쓰듯이 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명하면 편성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기밀성이 있으니까 전체회의에서는 소명하지 못하겠다. 소위원회에 가서 소명하겠다라고 경호처는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경호처는 소위원회에 와서 비공개로 소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줬습니다. 대통령실은 끝까지 소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이것도 그냥 무작정 잘랐다라고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소명이 중요하다? 예. 예. 소명하라고 경호처는 소명했고 대통령실은 소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 복권 얘기가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를 다른 당 대표가 말씀하셨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3인당의 한창민 대표께서 그 3인당 한창민 대표께서 사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조국을 딱 찍어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권을 오남용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기억하시겠지만 소위 건폭이다라고 해서 건설 노동자들을 한 적게 잡아서 200명, 많이 잡으면 400명 정도 기소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강릉지청 앞에서 내가 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데 건폭이라는 멸칭을 받아야 되냐라고 분을 못 참고 분신해서 사망하신 분도 계세요. 양회동 씨라고. 이런 분들이 피해자니까 그리고 감옥에 계신 분들도 아직 계시거든요. 이분들 피해를 회복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는 가운데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조국 전 대표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런 피해자들이 있다. 그러면 일단 실태 파악을 빠르게 좀 해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상호 수석에게 지시를 했고 저희들이 그런 말씀은 드렸다고 했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께서 국민통합조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YS는 취임 9일 만에 DJ는 취임 10일 만에 대통합 사면을 하신 적이 있다. 민생사범까지를 포함을 해서 이런 점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우리는 좀 늦었네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혀 안 하신 건 아니네요. 언론에 나온 것처럼. 자,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고 계시다. 그런 그럼요. 말씀이시고요. 사면권자의 전적인 뜻입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가 7월 1일자로 있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떤 인사가 특히 문제였습니까? 저는 그 소위 송강, 임세진 등 김학의 출금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입금지 사건 때 출입금지를 시킨 사람들이 차규근 의원, 네. 그 당시 출입급 정책본부장, 그다음에 이광철 청와대 그 선임 행정관, 그다음에 이규원 전 검사. 근데 이분들이 그때 억지 기소를 당하셔가지고 4년 반을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난 6월 5일 날 전부 무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수사를 지휘하고 현장 수사관이 송강, 임세진 이런 분이에요. 그다음에 정진우 네. 중앙지검장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 영전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김학의 사건으로 억울하게 당했던 분들은 지금 이 인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많은 반려견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보니까 굉장히 그 행정 공무원들을 딱 틀어지고 제대로 어떤 생각을 과거에 가졌든 간에 내가 다 일 제대로 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계세요. 그 자신감을 가진 만큼 또 일도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혹시나 싶은 우려는 뭐냐면 우리 반려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내가 목줄 꼭 잡고 있으니까. 예. 글쎄요. 검찰이 그럴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합니다. 자, 우려한다는 말씀 해주셨고. 자, 근데 조국 정치인당은 최근에 민주당의 검찰개혁 공동 TF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은 좀 얼개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네네네. 그렇다면 조국 혁신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포인트 중에 좀 민주당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사실 대동소이한데요. 딱 예. 하나 크게 이제 좀 차이가 나는 점이 어떤 겁니까? 뭐냐면 지금 민주당 안은 공소청 기소 전담하는 공소청은 법무부에 예. 중수청 중대범죄 수사하는 수사기관인 중수청은 행안부에다가 놓는 안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행안부에 경찰도 있고 중수청도 있잖아요. 너무 수사력이 비대해지는 게 아니냐. 민간 통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네. 것 때문에 국무총리실에다가 수사위원회를 둔다는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에 이게 수사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거로 이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겠다는 건데 저희들은 그런 우려 때문에 중수청을 법무부에다 두자. 그래서 법무부 장관 그래야 수사 권한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조국혁신당 아닙니다. 예. 좀 합리적으로 이 안은 토론하고 조정하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만약에 공동 TF가 출범을 하면은 예. 더 원활하게 논의할 그렇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신장식 의원님은 최근 노동이사제 관련 활동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노동이사제 이게 이제 시행된 지 공공부문 시행된 지 한 10년 가까이 돼간다고 하는데 네. 이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요. 한국의 노동이사제 지금 현황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네, 어떤 네. 점이 보완돼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한국 노동이사제는 사실 공공기관 중심으로 네네. 들어와 있고요. 국가 공공기관은 이게 법률상의 어떤 뒷받침을 받고 있는데 네. 지방 공기업들은 법률상의 뒷받침을 못 받고 있고 지방에 따라서 조례로 제도적인 보장을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다는 거죠. 공기업이 국가 공기업도 공기업이고 지방 서울 말하자면 서울주택공사 이런데 서울도시개발공사 이런 데는 공기업이잖아요. 예,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방 공기업이냐 국가 공기업이냐 중요하지 않죠. 예. 예. 근데 제도적으로는 국가 공기업은 제도적 기반이 법적 기반이 있고 지방 공기업은 법적 기반이 없으니까 매우 불안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제도적 기반을 좀 정확하게 만드는 게 좋겠다가 필요하고요. 그런 네네.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 노동이사제가 운영이 제대로 되면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네. 운영이 제대로 되면 노동자의 목소리가 이사회에 직접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노동이사제가 실행되는 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노동자도 노동이사를 찾아오고요. 경영진에서도 노동이사를 찾아와서 네. 이분들이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소위 그 쟁의가 줄어들어요.
노동이사가 뭐 어떻게 노동자가 무슨 이사까지 하나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오히려 쟁의가 줄어듭니다. 갈등을 오히려 완화할 수가 있고 노동자의 목소리도 또 정확하게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이거보다는 네, 갈등 중재하고 완화시키고 쟁의도 줄이는 순기능이 더 많다. 순기능이 지금까지 나온 것들로는 더 많다라는 보고서를 제가 보고 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두 14개 나라에 관세 서한을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예, 일단 내용을 좀 보면은요. 네. 일부 국가들의 경우 지난 4월에 최초 발표한 상호 관세보다 늘기도 하고 줄기도 했는데 네. 한국의 경우에는 25%로 동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무역 관련 서한을 공개를 했어요.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서한의 수신자인데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리고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24%에서 25%로 1%포인트 올랐고요. 미얀마,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 44%, 48%였는데 40%로 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외에도 캄보디아, 태국,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인도네시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튀니지 등에도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상호 관세율 25% 이제 못 박았잖아요. 근데 관세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또 연장한 거를 보면은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원래 상호 관세를 유예한 시간이 내일까지였어요. 네네. 근데 이거를 8월 1일까지 한 3주 정도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간 우리 정부는 90일 유예 기간 내에 협상을 타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설명을 많이 했고 네네. 그리고 이 유예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해왔거든요.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한에도 이런 내용이 좀 담겼는데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금까지 미국에 닫혀있던 무역시장을 개방하고 당신의 관세와 비관세, 무역 장벽을 없애길 원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서한의 조정을 고려하겠다라고 했고요.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하나 엄포성 경고도 남겼는데요. 25%라는 숫자는 무역 적자 차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것보다 턱없이 작다면서 당신 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기로 결정한 관세는 없을 것이지만 만약에 한국이 미국에 대한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하면은 우리가 부과하는 관세 25%에 그만큼 추가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관세 서한의 경우에는 네. 한국과 일본에 보낸 서한만 공개를 했는데 한일이 비교적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서 시한을 유예해 줬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도 일단 대체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서 협상에 충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현 시점의 최우선 목표는 현재 25%인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성사시켜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이라는 보도가 좀 나왔는데요. 네. 관세 부과 시점 이전에 양국 정상이 만난다면은 실무 단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괄적으로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오늘 곧바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고요.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금 방미 중인데 전날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안보실장 협의를 가졌습니다. 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모든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고 미국 측도 이에 대해서 공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네. 협상 여지는 남아있지만 일단 이게 우리 기업들한테 이제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예. 당장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주식들 급락을 했다면서요, 일부가. 예, 미국에 상장된 SK텔레콤 주가 같은 경우에 7% 이상 떨어졌고요. 네. LG 디스플레이도 6% 넘게 하락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데요. 뉴욕 증시에 상장된 도요타 자동차와 혼다 자동차의 주가는 각각 4% 안팎으로 밀렸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도 동반적으로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위험 회피 심리가 시장에 확산된 걸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 중에서는 아마존만 강보합이었을 뿐 나머지 기업들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네. 해외 유학생 유치 사업은 뭐 대학에 국한된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전남의 한 직업고등학교는 한 학년에 70%가 베트남 학생들이라면서요? 예, 이 전남 영암에 위치한 구림공업고등학교의 얘기인데요. 네네. 올해부터 베트남 유학생을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올해 전체 신입생이 40명인데 이 중 28명이 베트남인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학교는 1967년에 개교해서 한옥건축 그리고 조선소 용접 등 현장 인력들을 길러왔는데 네. 2020년부터는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인구 소멸 위기 등으로 지역 인구가 감소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해요. 네. 원래 지난해의 경우에는 모집 정원이 66명이었는데 원래 모집 정원이 66명이었는데 네네. 지난해 36명까지 줄였거든요. 당시 신입생이 22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남도 교육청이 직업계고 해외 유학생 유치 사업을 시작을 했고 첫 외국인 유학생을 받은 겁니다. 이들은 한국 학생과 같이 무상교육을 받게 되고요. 기숙사비는 학교마다 다른데 구림공고 같은 경우에는 전액 학교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학생 한 명에 3년 동안 3,300만 원 가량 든다고 합니다. 네. 자,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 이수한 뒤에 이제 산업 현장에 배치되면은 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죠.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이점도 있겠는데 또 이렇게 서로 이질적인 문화 이런 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 완화가 되겠죠. 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졌을 때 서로의 네네. 문화가 이질적이라는 게 사회적 문제가 좀 되기도 하잖아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문화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그런 갈등 요소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병태 구림공고 교장은 산업 현장에서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력이 필요한데 고교 때부터 데려와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이들이 기업에 취업해서 살게 되면은 교육비를 지원한 것 이상의 지역 경제 활성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학생들이 되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구림공고 같은 경우에는 한옥 건축과 신입생이 14명인데 이 중 13명이 여학생이라고 하고 네. 드라마나 웹툰 같은 한류 콘텐츠를 보면서 한국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들 학생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무슨 제도적 정비랄까요? 보완 이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비자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요. 현재 이 학생들은 고교 이하 유학 비자로 입국한 상태라서 경제 활동을 못 하거든요. 졸업을 하게 돼도 본국에 돌아가서 취업 비자를 받고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남교육청에서 지역 특화형 비자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가 필요하다. 자, 2018년 수능 때 고사장 감독을 하던 한 교사가 수험생에게 네가 마음에 든다는 문자를 발송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대법원이 이 교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시험 감독을 하는 교사가 시험을 친 학생에게 학생의 번호로 마음에 든다는 번호를 보낸 것 자체가 적절하지는 않잖아요. 예. 이 교사는 개인 정보를 받은 사람인데 이거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법리적 쟁점이 좀 있었어요. 이 교사가 개인 정보를 지배 관리할 권한을 제공받은 사람인지 또는 단순히 취급 처리만 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이 갈린 겁니다. 일단 2심과 같은 경우에는 2심의 경우에는 이 교사가 시험을 감독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네.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교사가 교육청의 지휘 아래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있는데요. 다소 좀 납득이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2023년에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현재는 수능 감독관 등이 수험생의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강 관련 소식입니다. 모닝커피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됐습니다. 근데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모닝커피 마시는 건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주장을 호주의 한 의사가 했다고 해요? 예, 그 잠에서 깨려고 커피들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기상 직후에 마시는 커피가 오히려 신체 에너지를 떨어뜨린다라는 내용이에요. 호주에서 컨시어지 닥터스라는 의료시설 운영하는 잭 터너라 박사의 주장인데요. 네. 일어나기 30분에서 60분 전부터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 코르티솔이 체내 각성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코르티솔이 급증을 하는 동안에 또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몸의 자연적인 자극에 더해서 카페인까지 더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가 보충되기보다 초조함과 불안 그리고 내성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터너 박사는 기상 후 60분에서 90분 사이가 커피를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코르티솔 수치가 정점에 도달한 후에 감소하는 시기라서 신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는 적이 아니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도 남겼는데요.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지 말고 또 잠들기 6시간 전부터는 카페인 섭취를 멈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는 카페인 섭취를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말이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김도영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 베프의 범죄 도시 코너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층에 대한 얘기해 봅니다.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또 사회생활을 해야 할 우리 청년들이 최근에 범죄 조직에 연루된 일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구인구직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제 고수익 알바, 뭐 꿀 알바, 뭐라고 붙이든 수익은 높은데 하는 일은 명확히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뭔가를 좀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하죠. 이런 형태의 것이죠. 네네. 거기에 덜컥 이력서라든가 이런 거 했다가 전과자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수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경각심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인구직 사이트에 덜컥 들어갔다가 고수익을 보장합니다. 고수익 알바, 꿀 알바.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 알바다. 했는데 과연 그렇게 쉬운 게 있을까요?라는 얘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될 텐데 또 그런 게 혹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 같아요. 이른바 하수인으로서 전체 범죄 과정으로 치자면 일단 일을 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 주로 어떤 범죄에 동원이 됩니까? 조금 시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2023년과 24년 그 기점으로 해서 뭐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로는 뭐 수거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달책 같은 말단 그리고 마약 같은 경우는 보통 드라퍼라든가 뭐 이런 거 그냥 툭 떨어뜨리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물건 숨겨놓고 이런 걸 드라퍼라 떨어뜨리는 사람이야 드라퍼라 그러는군요. 작은 양을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숨기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진화한 것은 망보고 경찰 출동했을 때 약간 교통 방해하고 교란시키고 차단하고 끝까지. 그러니까 전체 이 범죄 조직의 1에서 10 정도라고 하면 과거는 9에서 10 정도가 대부분이었는데 7, 8까지도 시키는 조금 높은 단계의 분업법까지도 동원되는 경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민감한 부분이죠. 심각한 부분인 거고. 그런데 대다수는 단순 알바를
동원해서 그냥 뭐 일정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뭐 이따 갖다 놔 가져와 뭐 출력해 이런 정도까지가 대부분인 경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 업무인데 심부름인데 어떤 범죄의 그 말단에서 그 일을 수행하는 그렇죠. 그런 거네요. 예, 거기서. 예. 자, 그냥 알바 사이트에 알바라고 써 있으면 일단 어떤 일일까 잘 모르고 이제 지원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하는 일이 이거 범죄의 일종이구나를 알고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은 모른다고 보고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략 이게 안 좋은 일이라는 것 정도는 인식을 가집니다. 근데 그게 나쁜 범죄인지 정도까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학 연구라고 하는 경찰학 전문 그 잡지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피의자의 뭐 한 70%가 구인구직, 그다음에 연령대가 한 10대 19살에서 29살이 70% 정도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이제 뭐 어떤 그 투자금을 전달하거나 뭐 이런 것을 뭐 이제 일종의 명의만 빌려주거나 이런 거는 예전에도 많았지만은 조금 높은 단계에서 그리고 최근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런 거를 경험한 청년층이 스스로 이런 조직을 모방해서 자기들이 모여갖고 조직을 만드는 경우가 가끔 나타납니다. 자기들이 그냥 하수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아예 창설을 한다 해야 되나요? 조직을 한다? 그럼 이런 거죠. 마약 조직인데 마약류 같은 거를 어떻게 구해갖고 자기네들 드라포로 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그래요. 좀 초보적인 그리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어떻게 배워서 그중에 하나를 초빙해서 그런 형태의 거는 그러니까 사기 조직을 조직하는 초기 단계까지 자체적으로 초기 단계로 그게 가장 위험한 단계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기존에 원래 범죄자들이 있고 범죄자들의 물드는 청년들이라는 개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대다수인데 문제는 조금씩 그런 다른 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조금 좀 걱정되는 부분이 경찰 쪽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뭐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거 갖고 농담하기는 뭐하지만 월급쟁이 하니까 안 되겠다. 창업을 하자. 뭐 이런 거네요. 결국은 어떤 조직에 속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직접 운영한다. 한 예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최고의 IT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뭐 이름만 대도 금방 아는. 거기서 대충 한 과장 부장까지 하신 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보이스피싱의 최고 머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사람한테 그거를 말한 그 범죄자한테 왜 그랬니 물어봤더니 똑같은 말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창업이다? 네, 자기가 해도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이 월급 갖고는 안 되더라? 예. 그러니까 완전히 범죄에 물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불행한 거지만 아주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군요. 그게 청년층으로 밑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것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 꼬실 때 이제 고수익, 뭐 꿀 알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꿰는데 실제로 그 고수익 실상은 어떻습니까? 초기엔 당연히 고수익을 주죠. 그래요? 근데 왜 주냐면 당연히 이게 뭔가 황금알을 낳는다는 거 이게 여기가 금강이다라는 걸 환상을 보여주려고 그래야지 확 달려드니까. 달려들죠. 그런데 이미 달려들었을 때는 빠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비 구조가 커졌고 씀씀이가 커지고 뭐 차 몇 대 사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은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스스로 이제 이게 좀 나쁜 건지 알면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가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뭐로 쓰냐면 보통 바지 사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일종의 대신 빵에 들어가는 그런 적발됐을 때 대신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가만 남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빵은 감옥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또 피해자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 가해자 이게 두 가지가 또 섞여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요. 범죄 수익 그걸 알면서 자기가 그걸로 쿵창맨 소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피해자만은 아니죠. 그래서 판례도 굉장히 나눠집니다. 판사님에 따라서
이거는 가해자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다수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데 잘 연루되는 고수익하면 본인도 불안하면서도 그래 한번 돈 벌어보자 뭐 그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텐데도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겁니까? 심리적으로는 의존형에서 자존감이 좀 높은 경우가 많이 기질적으로는 되고요. 두 번째는 난 달라. 나는 여기서 성공할 수 있어. 아, 그래요? 보통 사기를 많이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죠. 그래요? 이게 사기인 줄 알아. 근데 나는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사기인 줄 알지만 내가 걔들보다 한 수 더 위에 있어? 위에 있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범죄 조직은 그 수보다 더 높죠. 그러니까 난달라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잘 조직하는 범죄자들이 사실은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배미라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시사 전문 프로그램 뉴스레터 K, 정치 관련 소식 못지않게 일반 상식과 문화 소식에도 더 많은 시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홍보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시쳇말로 T보다 F보다 T가 더 그런 기질이 높습니다. F보다 T가 높다. 보통 대문자 T라고 하죠. 이성적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이런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범죄 신뢰 배리어를 그 장벽을 넘겨주면은 바로 홀딱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 뭐 법조인 출신이나 언론인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 나가면 사기를 또 잘 당한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죠. 본인의 신뢰 자본에 어떤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만 넘어지면 사실은 자기가 이제 다 확인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류가 있다 이거예요. 오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우리 사회에 구직 포기한 청년들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범죄 유형이 그럼 이런 구직 포기 청년이 늘고 있는 이 시류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네요. 노동시장이 이중화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대부분 다 알바나 이 기간제, 뭐 그것 기간제라기도 처참한 형태의 그런 부분들. 그들의 상당수가 구직 포기자들. 일본 말로 히키코모리, 연쇄 외톨이, 그리고 캥거루 현상, 그리고 인간 증발 현상 이런 것들이 합쳐지니까 상당히 많은 예비군들 그 어떤 범죄 예비군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있는 상태를 범죄자들은 노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하면은 따라오거든요. 그게 사회적 현상과 노동 현상과 노동의 어떤 재조직화 그것과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청년들이 쉬면서 구직 활동하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청년들이 이렇게 구직 활동 안 하면 이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또 범죄도 영향을 받고 이러는 거 아닐까요?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비슷한 맥락에서 청년의 비경제 활동과 그리고 사실은 그 낮은 단계의 노동 시장을 누가 점령하고 있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이 2중 3중 구조화되면서 그것을 파고드는 범죄자들의 집단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한테는 충분한 어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경력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경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더더욱 비정규직으로 가는. 이거를 단순하면서도 고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범죄자들은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과연 우리가 이제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 비슷한 건데 항상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관련되는 범죄들 보면 그 핵심은 잡지 못하고 그 뭐라 그럴까요? 가장 뭐 좋게 말하면 지도부 그 핵심은 잡지 못하고 오히려 말단에 있는 사람들을 잡혀서 그냥 그 사람들 이용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범죄를 소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조직을 이런 청년들을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조종하는 조직을 경찰이 잘 못 잡는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수사의 시기라든가 수사의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레미를 10 잡으면은 그러니까 월척을 하나 잡은 것보다 점수가 더 높게 주는 구조. 그래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사를 하면은 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피라미드를 많이 잡게 되면 그게 카운트가 더 뭐 비슷하게 되니까. 근데 본래 그 총책을 잡아야지
그게 소탕이 되는데. 소탕이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는 흔히 말하는 총책은 한번 저지르고 딴 데 가서 또 저지르는데 네. 경찰은 피라미드라면 잡고 처리하고 잡고 치니까 뒤처리만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국회의원들도 일부지만은 사기범죄 조직, 사기범죄 분석원이라든가 사기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니면 TF를 만들어야 된다.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요. 예. 자, 그렇다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지금 컨트롤 타워 얘기도 하셨지만 경찰이나 이 수사 당국도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 얘기 나온 게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사기범죄. 그러니까 다단계 사기라든가 집단 사기는 아무래도 이런 데서 중앙에서 좀 컨트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찰서의 인력 가지고는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수뇌부들을 최소한 3분의 1은 잡아줘야지 그런 피해들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요. 자, 제가 마지막 질문 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청년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질문은 아닌데 야, 저런 대담한 범죄도 있나 하는 걸 이제 봤어요.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 마사지 업소인지 이런 그런 퇴폐업소를 그 단속하는 이제 경찰들이 있는데 그 경찰 문턱을 넘어가서 거기다가 추적 장치를 붙이고 온. 예, 그렇죠. 그 사례 보셨죠? 예, 이민청의 그 차에다가.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거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직 범죄자들이 그것을 더 타고 넘으려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공권력이 살아있고 무섭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피레미 잡는 것에 집중하면은 그러니까 조금 더 그 그냥 범죄의 수괴들을 잡는데 핵심을 잡는데 중심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쉽게 돈 버는 일 없다. 이 말 염두에 두고 각종 사기에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거 연관해서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대체적으로 꿀알바는 없죠. 꿀알바는 없다? 예. 땀이 들어간 알바가 진짜 꿀알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133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전종철의 뉴스레터 K 청취율 1등 받기 바랍니다. 상식 공부하는 누나들이 열심히 듣고 일하는데요. 상식 공부됩니다. 팝 감상하게 되는 끝곡 좋아합니다. 행운 바랍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1959년 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의 주제가였던 Summer Place, 퍼시 페이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